안녕하세요. 저는 한창 말문이 트여서 애교도 많고 재롱도 많이 피우는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저희 가족은 요 아이 때문에 늘 웃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특히 시아버지에게는 이 아이가 큰 기쁨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자식을 다 키워 결혼까지 시키고 늦은 나이에 한 여자를 만나 마음을 주었지만 그 여자에게서 큰 상처를 받으셨거든요. 모든 것을 잊고 잠시 쉬고 싶으시다며 떠나신 시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이 아이였어요. 저희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저는 늦은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요즘에는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라곤 하지만 그래도 여자 나이 30이면 결혼이 늦었다는 느낌이 있는 그런 나이였어요. 제가 결혼을 할 때에는 시부모님이 모두 다 살아계셨어요. 두 분 모두 다 다정하시고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딸이 있는 집들이 부러웠다며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1년이 지나고 2년, 3년이 지나도록 임신 소식이 없자 시부모님은 저에게 압박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몸에 좋다며 한약을 지어 오시고 어디서 들으셨는지 임신이 잘 되게 하는 거라며 주셨어요. 하루는 절에 다녀오신 시어머니가 부적을 하나 주셨어요. 제가 베고 자는 베개에다가 그것을 넣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미신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장대 서랍 속에 넣어놨다가 시어머니에게 심하게 야단을 맞았어요. 용하다고 하는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서 어렵게 구한 것인데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화장대 서랍 속에 함부로 넣어놨다며 노발대발 하셨어요. 제가 다시 잘 넣어 놓겠다고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제 베개를 가져와서는 직접 베개 안에다 부적을 넣고 바느질을 하셨어요. 저희 부부도 결혼을 해서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와중에 시부모님까지 저러시니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괜히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병원에 다니면서 갖은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며 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를 아껴주시던 분이 제가 임신이 되지 않으니 찬바람이 쌩 하고 불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손주 얼굴을 한번 볼 수 있겠니? 죄송해요. 병원에도 다니고 좋다는 건 다 해주는데 왜 애가 안 들어서? 어머니, 이 사람도 병원 다니느라 힘들어요. 자기 몸이 그런 걸 왜 나한테 그러니?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힘드니까 그만하시라고요. 내가 내 손주 빨리 안고 싶다는데 그 말도 못하니? 자꾸 이러시면 저희 분가할게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도 좀 이해해 주세요. 지금 제일 힘든 건 이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힘들면 회사를 그만두면 되잖니. 누가 돈 벌어오래? 지금은 회사보다는 임신이 먼저야.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임신을 못하는 바람에 시어머니와 저는 마찰이 심해졌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편에 서서 저를 막아주었어요. 하지만 그건 시어머니의 화를 더욱 돋구게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과의 사이가 저 때문에 멀어졌다며 마주칠 때마다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시어머니와 마주치지 않게 회사에서 늦게 퇴근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회사까지 그만두라고 하시니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제 유일한 숨구멍이었는데 이젠 그 숨구멍조차 막으려고 하시니 저는 너무 힘이 들었어요. 몇 년이란 세월이 더 흐르고 시어머니는 폐렴에 걸리셔서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는 손주도 못 보고 저 세상을 갔다며 우셨어요. 저희 임신 때문에 시어머니가 가시기 전까지 마음 편히 못 있다가 가셔서 저와 남편도 마음이 편하지 못했어요. 그토록 바라던 손주라도 안아보고 가시지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다니 저는 괜히 죄인이 된 것 마냥 눈치가 보이고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것만큼 직접적으로 표현하시진 않으셨지만 언제나 임신을 바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한 지 10년이 되어도 아들 부부의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자 이제는 어느 정도 단념을 하신 것 같았어요. 저희 부부도 점점 지쳐갔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회사도 그만둔 상태라 점점 더 우울감이 심해졌어요. 남편도 다시 회사를 다니라고 말을 했지만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늘 제 몸은 힘없이 처져 있는 듯 했어요. 남편과 마트에 가는 날이면 그 감정이 더 심해졌어요. 예쁜 원피스를 입은 배가 불룩한 임산부, 엄마 등에 업혀가는 갓난아기, 아장아장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꼬마 아이까지 저의 눈에는 온통 아이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왜 제게는 오지 않는 건지 저는 하늘이 너무 무심했어요. 저희보다 더 늦게 결혼하는 지인들도 하나 둘 임신과 출산 소식을 전해주는데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찾아오지 않는 건지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다며 그 여자를 집으로 초대했다고 말했어요. 너무 뜬금없어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 여자가 집으로 왔어요. 시아버지는 인상이 강한 얼굴에 말투조차도 강한 그 여자와 재혼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그 여자의 첫인상도 별로였고 60대 중반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그것도 나이가 10살이나 어린 여자와 재혼을 하시겠다니 깜짝 놀랐어요. 그 여자가 떠나고 저희는 시아버지를 말렸지만 시아버지는 막무가내였어요. 끝내 시아버지는 결혼식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같이 살기로 했다며 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내가 시어머니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네, 그러세요. 듣자 하니 결혼한 지 10년이 됐다던데? 네, 아직 애가 없다며?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네? 아니, 아직 애가 없다길래 누구한테 하자가 있는 건지 물어본 거지.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기분 나빴다면 미안. 내가 궁금한 것도 잘 못 참고 속에 있는 말을 못하면 병이 생겨서 말이야. 다들 나가고 우리 둘밖에 없는데 점심엔 국수나 먹자. 뭐 드실래요? 집 근처에 배달되는 곳이 있어요. 얘가 배달은? 난 집에서 만든 잔치국수가 먹고 싶어. 지금 저더러 그걸 하라는 소리세요? 그럼 여기 너밖에 더 있어? 그럼 시어머니 내가 만들어? 웃긴다 너. 저 국수 만들 줄 몰라요. 결혼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국수 하나 못 만드는 게 말이나 되니? 요즘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책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시어머니가 만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 생각을 해야지. 못 만든다는 소리나 하고. 전처가 일찍 죽었다고 하더니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고 가셨구만. 못하면 물어서라도 알아내서 만들어봐.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화가 났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국수 만드는 방법을 물어보니 의외로 간단했어요. 친구가 알려준 대로 마트에 가서 육수를 하나 사고 소면과 고명으로 올릴 야채들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육수에 물을 섞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계란 지단도 만들어서 썰어놓고 애호박이랑 양파를 채 썰어 볶았어요. 그리고 그릇에다가 삶은 소면을 넣고 희석해 놓은 육수를 붓고 야채들을 올렸어요. 그리고 김도 잘게 잘라서 올리고 깨도 뿌렸어요. 준비한 국수를 보니 먹음직스러웠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제가 만든 국수에 양념장을 넣고 섞더니 양손으로 그릇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그릇을 식탁에 탁 놓으며 그만 먹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실컷 배워서 만들어줬더니 안 먹겠다고 말하는 시어머니가 어이가 없었어요. 왜 안 드세요? 국수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난 국수를 해달라고 말했지.
말씀하신 잔치국수 맞잖아요. 나는 시판 육수는 맛없어서 안 먹어. 이거는 너나 먹고 나는 멸치 육수 진하게 해서 다시 만들어줘. 네? 못 알아들어? 멸치 육수 내서 다시 만들라고?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기가 찼지만 하는 수 없이 멸치로 육수를 내서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온 다음 날부터 저를 얼토당토 안 하게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손도 까딱하지 않은 채 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고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어요. 10년 동안 해오던 제 살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바꾸기 시작했어요. 집 안에 있는 커튼은 어둡고 칙칙하다며 밝은 색으로 다 바꾸고 안방에 있는 물건들은 쓰기 싫다며 시아버지에게 말해 새로 다 바꾸셨어요.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했어요. 전 저와 같이 쓰던 물건을 쓰고 싶지는 않겠죠. 하지만 제가 결혼할 때 사온 그릇들도 싹 갖다 버리고 새로 드리는 것을 보고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더니 정말 그 짝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가족들이 따라주기를 강요했고 그런 시어머니를 시아버지는 그저 보고만 계셨어요. 시아버지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가 힘이 들었어요. 뜻하지 않게 시집살이를 하게 된 저는 밤만 되면 퇴근한 남편에게 하소연하기 바빴고 남편 역시 몇 번 시아버지에게 말을 했지만 오히려 새로 들어온 사람을 힘들게 한다며 잔소리를 들어야만 했어요. 다음날 저녁, 하루하루를 힘들어하던 저에게 남편이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저는 밖에 나가기 귀찮다며 집에 있자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요즘 바람이 많이 선선해졌다며 근사한 곳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자며 계속 저를 설득했어요. 저는 마지못해 옷을 갈아입고 남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어요. 남편은 호수가 보이는 곳으로 식당을 예약을 했고 그곳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저녁을 먹었어요. 거의 다 먹어갈 때쯤 잠시 머뭇거리던 남편이 말을 꺼냈어요. 새어머니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들지? 아니야, 괜찮아. 어쩌겠어. 있잖아. 우리 이제 그만할까? 당신 힘들어? 아니, 나는 하는 게 뭐 있나. 당신이 힘들어서 그렇지. 나는 괜찮아. 아이가 생길 수만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할 수 있어. 나는 정말 아이 없어도 괜찮아.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아이를 갖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니야. 우리 지금까지 노력했으면 충분해. 나는 당신이 임신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 것보다 당신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래도 지금까지 노력한 시간이 얼만데 지금 와서 포기하는 건 싫어. 그럼 올해까지만 해보자. 알았어. 남편은 시무룩해진 저의 옆으로 다가와 저를 안아주었어요. 남편도 저처럼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힘이 들었겠죠. 저희는 올해까지만 해보기로 하고 그 이후에는 하늘에 맡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은 석 달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결국 저희에게는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희는 약속대로 임신을 포기하고 마음 편안하게 인생을 즐기기로 했어요. 저는 다시 회사를 다니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서인지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일상에 다시 활기가 차올랐어요. 저희 모습에 남편도 더 에너지가 솟았어요. 저희는 부부가 같은 취미 생활을 가지면 좋다는 말에 남편이 퇴근을 하고 난 후에 배드민턴을 같이 배우러 다니며 예전보다 더 서로를 위해주며 지냈어요.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나고 저는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매달 정확하게 해서 저를 힘들게 했던 월경도 며칠이 지나도 하지 않았어요. 임신을 포기했었던 저이지만 왠지 모르게 이번만큼은 뭔가가 다르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저는 남편에게는 미리 말하지 않고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몇 개를 사왔어요.
그리고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해봤어요. 희미한 두 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혹시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서 두세 번 다시 해봤지만 두 줄이 맞았어요. 저는 뛸 듯이 기뻤고 퇴근을 하고 들어온 남편을 껴안았어요. 저의 모습에 거실에 있던 시부모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얘가 지금 시부모님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저 임신했어요. 뭐? 우리에게도 아이가 찾아왔다고. 저희 말에 앉아있던 시부모님도 일어나셨어요. 이것 봐, 두 줄이야. 내가 몇 번을 했는지 몰라. 남편은 제가 보여준 임신 테스트기를 보더니 저를 안고 뱅글뱅글 돌았어요. 시아버지는 애 떨어진다며 조심하라고 남편을 말렸고 저희 집은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다음날 산부인과에 가보기로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았어요. 남편도 역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은 다음날 회사에 연차를 내고 저와 함께 산부인과에 갔어요. 저는 너무 긴장이 돼서 제 이름이 불리기 전까지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됐고 초음파로 보시던 의사 선생님이 임신이라며 축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긴 시간 동안 기다리던 아이가 저에게 찾아온 것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아기 집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병원에서는 힘들게 가진 만큼 초기에는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주는 아기 수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수첩을 얼마나 갖고 싶었던지 저는 거기에 붙여놓은 초음파 사진을 계속해서 봤어요. 시아버지는 집에서 저희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희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아버지는 저희 손을 잡으며 그동안 고생했다며 이제 손주가 생겼다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집안일은 일체 하지 말라며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때까지는 조심 또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소파에 둘러앉아 저는 병원에서 받아온 아기 수첩을 보여드렸고 초음파 사진에 있는 아기 집을 보여드렸어요. 시아버지는 신기하다는 듯이 계속해서 봤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새초롬하게 쳐다보고 계셨어요. 이제 그만 좀 봐요. 아직 아기가 보이지도 않구만. 이 사람이 왜 안 보여?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어디요? 그 아기가 당신 눈에만 보이는가 봐요? 눈을 크게 뜨고 봐봐. 여기 이렇게 있잖아. 네네, 아주 크게 잘 보이네요. 이제 집안일은 당신이 좀 해야겠어. 제가요? 애가 건강하게 태어날 때까지만 당신이 고생 좀 해줘. 너무해요, 당신. 내가 며느리 돌보려고 이 집에 들어온 줄 알아요? 우린 이제 가족 아닌가? 시어머니가 돼서 그런 것도 못 해줘.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 받아라. 시아버지는 저에게 통장을 하나 건네주셨어요. 통장을 열어본 저는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아버지는 아이를 가졌으니 먹고 싶은 것, 필요한 것이 많아질 거라며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음껏 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지금의 2배를 더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돌려드렸지만 자신이 지금껏 열심히 번 이유는 이런 데 쓰려고 한 거라며 부담 갖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아이만 생각하며 지내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아버지에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다음날 저는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방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쌀을 씻어서 밥솥에다가 넣어놓고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식사를 하기 위해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시아버지는 일찍 일어나면 피곤하지 않냐며 내일부터는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먹자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든든하게 먹고 가야지 무슨 소리냐고 말을 했지만 시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저의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입덧을 하기 시작하자 강한 냄새가 나는 것들은 먹지 않았고 제가 병원 다니기 힘들다고 남편의 차도 승차감이 더 좋은 차로 바꿔주셨어요. 시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저는 행복하면서도 힘이 들었어요. 그건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래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면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손질해서 점심때 구워 먹자꾸나. 이게 뭐예요? 보면 몰라? 고등어잖아. 입덧은 너 혼자 하니? 며칠 동안 너 입덧 하느라 내가 좋아하는 생선도 못 먹고 내가 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이렇게 살아야 하니? 그럼 제가 식당에서 사다 드릴게요. 그럼 내가 사온 건 어쩌고? 돈 아깝게 버릴 생각이야? 시아버지한테 돈 받더니 씀씀이가 커진 거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생선 비린내가 너무 역해서요. 잔말 말고 손질해서 구워놔. 난 오늘 고등어 구이를 꼭 먹어야겠으니. 저는 시어머니가 주신 고등어를 들고는 숨을 참아가며 몇 번의 구역질을 해가며 손질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어를 구웠죠. 온 집안에 생선 냄새로 가득했어요. 저는 식사를 준비해 놓고 온몸에 생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샤워를 하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랬더니 속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시어머니가 먹고 치우지도 않은 식탁을 치우면서 화가 났지만 뱃속의 아이에게 안 좋을까봐 참았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임신을 했다고 말을 했고 시아버지는 얼싸안고 좋아했어요. 저희 부부는 처음에 그 사실을 믿기 힘들었어요. 그 연세에 임신이 됐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주위에 50대에도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다기에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하게 그어진 두 줄을 보고는 안 믿을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또다시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퇴근한 시아버지에게 집안일은 해도 해도 티가 안 난다며 할 일이 너무 많고 힘들다며 투덜투덜 거리셨어요. 게다가 자신은 나이도 있는데 임신을 해서 몸이 더 빨리 필요하다며 말을 했고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위해 가정부를 고용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시어머니가 버스에서 내리다가 미끄러져 큰일 날 뻔했다며 이제 무서워서 버스를 못 타고 다니겠다고 말하며 자동차를 사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시아버지는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자며 시어머니에게 자동차를 사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임신을 하는 동시에 자꾸만 시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머니, 내일 저랑 같이 병원에 가봐요. 병원? 네, 아직 병원 가서 확인 안 해보셨죠? 아직 너무 일러서 지금 가봐도 별거 없어. 몇 주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일 저 정기검진 받으러 가는 날이니 그러지 말고 같이 가서 확인해 봐요. 얘가 왜 이래? 내가 괜찮다는데? 누구는 애 안 낳았니?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일찍 가봐야 볼 것도 없고 서너 달 지나서 가면 돼.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젊은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가보셔야죠. 아니, 됐대도? 그리고 병원을 간다 해도 네가 다니는 병원엔 안 간다. 부끄럽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배불러서 손잡고 갈 일 있니?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병원 가는 것을 미루었고 저는 의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억지로 끌고 가서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를 했을 땐 임신이 맞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 다음 날부터 입덧을 한다며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못 먹겠다며 자리에 누웠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시아버지는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퇴근을 하고 오시면 시어머니의 곁에서 떠나지를 않으셨어요. 다음날 점심때 시어머니는 저에게 속이 답답하다며 시원한 냉면을 먹자고 말했어요. 저는 냉면이 내키지 않았지만 집 근처에 있는 냉면집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시어머니는 냉면을 시키고 저는 비빔냉면을 시켰어요. 집에서는 입덧을 하느라 아무것도 못 드신다던 시어머니는 냉면을 한 그릇 다 비워내셨어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TV를 보시며 깔깔 웃으시다가 시아버지가 퇴근할 시간이 다가오자 또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알아 누우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웃음이 나왔어요. 저러고 싶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나고 시어머니의 입덧도 없어졌어요. 시아버지는 이제 병원에 가면 아이를 볼 수 있지 않겠냐며 시어머니에게 병원에 가자고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조금 더 있다가 가도 된다고 말하면서 병원에 가게 되더라도 혼자 다녀오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섭섭해 하셨고 시어머니는 나이도 많은데 같이 가려니 부끄러워 그랬다며 시아버지를 풀어줬어요. 섭섭함이 풀리신 시아버지는 자신의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빨리 보고 싶어 안 되겠다며 이번 주말에 병원에 가자고 말했고 두 분은 그러기로 했어요. 다음 날 시아버지는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떠나셨고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볼일을 보고선 늦은 저녁에 집에 들어오셨어요. 걱정이 한가득한 얼굴로 집에 들어오셔서는 시어머니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서 무언가를 보시다가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후다닥 엉덩이 밑으로 숨기셨어요. 깜짝이야. 노크도 없이 남의 방문을 덜컥 열면 어쩌니? 노크를 했는데 어머니가 못 들으셨나 봐요.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셔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하고요. 별일 없으니까 불 끄고 나가봐. 알겠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짜증 섞인 말투로 말을 하고는 이불을 덮고 누우셨어요. 거실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요즘 이상하다고 말을 했고 남편은 자신이 보기에는 평상시와 똑같다며 제가 예민해져서 그런 거라며 신경 쓰지 말고 과일이나 먹으라며 사과를 제 입으로 넣어주며 말을 했어요. 저는 남편의 말처럼 예민해져서 그런가 싶다가도 시어머니에게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집안이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며 대청소를 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일이 있다며 가정부가 오늘 못 오니 다음에 하자고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머리가 아파서 못 기다린다며 창문을 활짝 열고는 거실 창문에 걸려있는 커튼을 빨아야겠다며 식탁 의자 하나를 들고 갔어요. 저는 위험하다며 커튼은 나중에 남편이 오면 떼달라고 하자고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의자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두 발 뒤꿈치를 들고 한 손을 들며 커튼을 때려다가 그만 의자에서 떨어졌어요. 놀란 저는 시어머니에게 달려갔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시고는 못 일어나고 계셨어요. 저는 빨리 병원에 가자며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괜찮다며 조금 쉬면 나아질 거라고 말하며 약국에 가서 파스라도 붙이면 되는지 물어보고 사오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지갑을 들고 약국으로 쫓아갔어요. 임산부에게는 파스를 붙이지 말고 온찜질을 해주라는 말을 듣고 집으로 온 저는 시어머니를 찾았지만 시어머니가 보이질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계속했지만 받지를 않으셨어요. 너무 놀란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제 전화를 받고 남편이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그때 없어졌던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뛰어들어와서는 저의 몸을 사정없이 잡고 흔들었어요. 내 애기 잡아먹은 년, 이 나쁜 년. 이거 놓으세요. 내 애기 어쩔 거야. 다 네 년 때문이야. 무슨 소리세요? 네 년이 그동안 내 애기 없어지길 바라고 있었는 줄 누가 모를 줄 알아? 이게 다 무슨 소리냐니까요? 내가 그동안 네 년 때문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애기가 잘못된 거야. 나를 그렇게 피말리게 하니까 건강하던 아이도 잘못되는 거라고. 2년 아까 내가 의자 위에 올라가서 커튼 뗄 때도 일부러 안 도와준 거지? 일부러 의자에서 떨어지게 날 그대로 둔 거지? 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니년 때문에 내가 유산을 했다고. 이제 어쩔 거야? 이제 어쩔 거냐고?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해. 너도 네 새끼를 잃어봐야 내 심정을 알겠지. 이 손 놓으세요. 옆에 있던 남편이 저를 붙잡고 있던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고 깜짝 놀란 저는 그만 이성을 잃고 쓰러졌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남편이 저의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행히 아이와 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남편도 제가 쓰러져 병원에 오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집으로 급히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한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현관문은 활짝 열려져 있었고 온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지만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두 손을 꼭 쥐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껴안아주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자며 주방으로 데리고 가서는 따뜻한 물을 한 잔 건네줬어요. 저는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컵을 내려놨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신 시아버지는 씩씩거리며 시어머니를 거실 바닥에 패대기 치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고 시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거실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보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고 가슴만 쿵쾅거렸어요. 남편이 재빨리 거실로 나가 시아버지를 말렸어요. 시아버지는 말리는 남편도 밀어내고는 계속해서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제 목소리에 시아버지는 제가 있는 쪽을 바라보시더니 멈추셨어요. 그리고는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며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멈출 때까지 미동도 없이 가만히 앉아만 있기만 할 뿐이었어요. 남편은 주방에서 물을 가져가 소파에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에게 드렸어요. 물을 벌컥 들이마시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거짓말을 했냐고?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어요. 내가 내 아이를 갖고 싶다고 얘기한 적 있었어?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왜? 당신이 며느리 임신한 걸 보고도 그리 좋아하니까 나도 우리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해? 아니에요. 정말 임신한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아니었어요. 당신 끝까지 거짓말 할 거야? 진짜예요. 진짜라고요. 내가 당신 다니고 있는 산부인과에 안 가본 줄 알아? 당신이 거길 어떻게... 당신 임신할 수 없는 몸이잖아. 폐경된 지 오래됐고 약도 먹고 있다며. 근데 어떻게 임신을 하냔 말이야. 그 거짓말도 모자라서 유산까지 했다고 말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럼 어떡해요? 당신은 자꾸 병원에 가자고 말하지. 없는 아이를 내 뱃속에 넣을 수도 없고 유산됐다고 말해야 다 끝나는 문제인데. 시아버지는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 산부인과에 혼자 들어가는 시어머니를 보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같이 초음파를 볼 생각에 뒤따라갔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자신에게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동안 입덧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것이 모두 다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셔서 병원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해요. 정신을 차리고 집에 왔다가 시어머니가 유산을 했다고 또 거짓말을 하자 화를 주체할 수 없었고 그런 시아버지를 피해 도망을 가던 시어머니는 또다시 시아버지에게 붙잡혀 오신 거였어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내내 저는 심장이 벌렁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저를 보고 있던 남편이 쫓아와서 저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좀 전까지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렸다며 저에게 생떼를 쓴 시어머니의 모습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고 눈물이 나왔어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저는 고개를 떨구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시어머니의 양쪽 어깨를 잡고 흔들어댔어요. 당신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야? 그동안 연기한 거였어? 그래?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이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당신이 알아? 거짓말로 임신하고 유산하고 그래 놓고선 내 아이도 잃어봐야 자기 심정을 안다고? 당신이 사람이야? 어? 당신이라고? 지금 시어머니더러 당신이라는 거야? 누가 시어머니인데? 누가? 꼴에 남들 다 아는 임신했다고 집안일은 아무것도 안 해. 돈도 받아 차도 바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네 편에 서서 얘기하니까 좋았지? 내가 정말 눈꼴 사나워서 남들 못하는 임신 너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도 너처럼 시아버지한테 이것저것 받으려고 임신했다고 거짓말 좀 했다. 왜? 그게 뭐 어때서? 뭐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어. 임신 너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유난 떨지 말고 살아. 너 그러다가 그 애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러니?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 네 뱃속에 그 애가 다 듣고 있다는 건 몰라? 그 애가 네 뱃속에서 건강하게 있다가 건강하게 태어난다는 보장이 있어? 이 여자가 대체 뭐라는 거야? 가만히 듣고 있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고 자신이 준 것을 다 내놓고 집을 나가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나가라고 할 거면서 왜 아까 쫓아와 데리고 왔냐며 있으라고 해도 안 있는다며 시아버지에게 받은 것을 돌려줄 수 없다며 가방을 들고는 나가버렸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한순간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버렸어요. 시어머니가 나가고 난 후 집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저는 심장이 계속해서 쿵쾅거려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저의 모습에 남편은 저를 데리고 방으로 옮겼고 침대에 눕혔어요. 저는 누워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눈물이 흘렀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배가 아프기 시작했고 깜짝 놀란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라며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했고 저희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혼자 있어도 괜찮으니 시아버지에게 가보라고 그랬어요. 며칠 동안 병원에서 안정을 취했던 저는 다행히 몸이 괜찮아졌고 퇴원을 했어요. 집에 갔더니 시아버지는 자신이 데리고 온 여자 때문에 저에게 큰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지금은 어느 누구와도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한두 달 쉬고 오신다며 멀리 친구분이 하시는 별장으로 떠나셨어요. 몇 달 동안 떠들썩했던 집은 너무 고요하고 적막했어요. 며칠 동안 누워만 있었던 저는 몇 달 있으면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울한 생각을 떨쳐내려고 노력을 했고 문화센터를 다니면서 태교에 좋다는 것을 배웠어요. 주말이면 남편과 예쁘고 좋은 것을 보러 다녔고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만을 간절히 바랬어요. 그리고 막달이 되었고 드디어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를 낳으면 당분간 씻지 못할 것을 생각해서 미리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싸놓은 출산 가방을 열어보고 혹시나 빠진 것이 없나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점점 진통 간격이 짧아지는 것을 느낀 저는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워 병원으로 갔어요. 가족분만을 신청한 저는 진통하는 내내 남편과 같이 있었어요. 혼자 있었으면 무섭고 힘들었을 텐데 남편이 옆에 있어서 조금은 힘이 되었어요. 점점 진통이 강하게 오기 시작했고 저는 입술이 바짝바짝 탔어요. 남편은 땀이 난 제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곧이어 간호사가 들어오더니 곧 아이가 나올 것 같다며 의사 선생님을 호출했어요. 저는 간호사의 호흡에 맞춰 진통이 올 때마다 힘을 주었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을 주라는 간호사의 말에 젖먹던 힘까지 짜내며 힘을 주었어요. 그리고는 아래쪽에서 뿔룩거리더니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순간 제 몸에 있는 힘이 다 빠져 기운이 없었어요. 간호사가 아이를 제 가슴으로 올려주는데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가 내 아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옆에서 아이를 보더니 저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며 울먹였어요. 병실로 옮긴 저는 시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시아버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리고는 아이를 보더니 눈물을 훔치셨어요. 엄마 아빠 둘을 반반씩 닮았구나. 너무 예쁘구나. 그렇죠. 어머님도 계셨다면 좋아하셨을 텐데. 그러게. 뭐가 그리 급하다고 손주 얼굴도 한 번 못 보고 가다니. 아버님,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오세요. 손주 봐주셔야죠. 네, 아버지. 그만 돌아오세요. 그래, 그래야지. 내가 우리 손주 안 지키면 누가 지키니?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하는 동안 남편은 시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왔고 집에서는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시아버지에게 커다란 꽃다발과 축하금을 받았어요. 시아버지는 자신의 한 말을 꼭 지킨다며 아이를 낳느라 고생했다며 건강하게 잘 키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말씀처럼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어요. 시아버지도 상처받으신 마음을 손주의 재롱을 보며 잊으시는 것 같았어요. 10년 만에 찾아온 저희의 아이는 모든 가족들에게 웃음을 주고 살아갈 힘을 주었고 모든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희 집에 웃음꽃만 피기를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